박완서 장편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10장 암중모색. 사춘기에 오빠의 열렬하고도 헌신적인 연애를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는 나에게 꽉 잠긴 문 저쪽 암흑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성문제에 있어서 그러했다. 그건 일찍이 홀로 된 엄마 밑에서 자라 엄마 아빠가 서로 금실 좋게 지내고 동생도 태어나고 하는 걸 일상적으로 경험할 기회가 없었을 뿐 아니라 내 앞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성적인 암시가 들어있는 소리를 하면 어린애 앞에서 무슨 소리냐고 질색을 하는 엄마의 유난스러운 순결 교육 때문이기도 했다. 그 무렵까지도 한 가족이나 다름없이 좋은 일, 굳은 일은 물론 물질까지도 공유해온 두 숙부들 또한 우리 앞에서 숙모들을 대하는 태도는 대면대면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숙부들의 그런 태도가 홀로 된 형수를 위한 당시 법도에 맞는 배려였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어른이 된 후였지만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안 것 꽤 일찍부터였다고 생각한다.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려서 흔히 본 짐승의 암수 관계와 조숙한 시골 동무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아진 게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건 인정하기가 싫었고 숙부들에게도 그런 생활이 있다는 건 상상도 하기가 싫었다. 나는 요새도 가끔 내가 유난히 운동신경이 둔하고 노래를 못하는 것을 엄마가 체조나 창가를 못하는 걸 되레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적이 있다. 그와 비슷한 핑계가 될지도 모르지만 사춘기의 성적인 상상이나 심지어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고 있다는 것조차 속으로 몹시 부끄러워하고 자책한 것은 엄마가 나를 성적으로는 마냥 어린애이길 바랐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큰 숙부가 소실을 두었다는 소문은 해방이 되고 나서 드디어 표면화됐다. 숙부보다 10살이나 연상의 과부라고 했다. 면 소재지에서 박적골까지 오는 사이에 있는 외딴 마을에서 딸 하나를 데리고 혼자 된 과부와 숙부가 가까워진 까닭은 이해가 되었다. 일제시대의 시골면의 총무부장이나 노무부장은 혼자 사는 과부가 제법 의지할 만한 벼슬이어서 그쪽에서 먼저 유혹을 했으리라고 다들 생각했고 숙모는 한술 더 떠서 그 과부를 측은하게 여기는 도량까지 보이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다. 해방이 되자 숙부는 당연히 면사무소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실직자가 되었다. 그렇다고 집에서 농사를 짓기에는 마을 공동체로부터 입은 피해의식이 너무도 컸다. 마을 사람들한테 친일파로 몰려 대대로 내려오는 집이 그 지경을 당한 후에도 숙모는 금방 그 사람들에게 집 수리를 맡길 만큼 이웃 관계를 호전시켰으나 숙부는 끝내 박적골에 정을 못 붙이고 겉돌았다. 그렇다고 빤한 시골에서 그 과부한테 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벌어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겠다. 그나마 세도라고 부리던 면석이 자리도 쫓겨났겠다. 과부가 더 이상 숙부를 가까이 할 까닭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숙모도 숙부가 직업이 없어진 건 안 됐지만 소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된 것 때문에 속으로야 어찌 고소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땅도 좀 있고 돈도 쏠쏠하게 굴리던 과부는 소문이 시끄러운 시골을 떠나 개성에다 조그마한 집을 장만하고 숙부의 공공연한 소실이 되었다. 남자의 덕을 보기 위해 소실이 됐다고 생각할 때는 한껏 너그럽던 사람들이 남자를 부양하면서까지 소실이 된 데 대해서는 경악하고 분개하고 욕하느라 집안이 온통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시끄러웠다.
그 여자에게 쏟아지는 집안 내의 온갖 원색적인 욕설과 망측한 억측의 소리를 얻어들으며 나도 은밀히 불어나는 나의 불결한 상상력에 소스라치곤 했다. 그러나 숨어 살기를 거부하고 과감히 자기 정체를 드러낸 그 여자는 시일이 지나면서 점점 더 노골적으로 소실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갔다. 숙부가 그 집을 떠나지 않으니 누구나 숙부를 만나려면 그 집까지 가야 했고, 그 여자는 우선 그런 까닭으로 자기 집에 들르는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극진하게 해서 인심을 얻기 시작했다. 시일이 좀 지나자 할머니 생신 때 같은 큰일에는 박적골까지 나타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육례를 갖춘 며느리들의 갑절은 되게 효도를 해서 할머니 마음에까지 들게 되었다. 첫 며느리는 꽃방석에 앉힌다는 옛말 그르지 않은 사태가 우리 집에서 실체로 일어난 것이었다. 자연히 숙모와 할머니 사이엔 불화의 기운이 감돌았다. 박적골 집이 이렇게 피폐해진 후에도 나는 방학 때마다 귀향을 거르지 않았다. 해방 후 미군이 들어왔다 소련군이 들어왔다 한동안 엎치락 뒤치락 하던 개성은 결국 38선 이남으로 확정이 되어 왕래가 자유스러웠다. 할머니가 생존해 계시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방학 동안을 쭉 서울서 보낸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었다. 엄마가 따라다니는 것을 면할 수가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방학이 가까워질 때마다 가슴이 뛰놀던 버릇은 여전했다. 그건 나의 심신의 중요한 리듬이었다. 박적골이야말로 내 생기의 젖줄이었다. 그러나 어느 틈에 고역스러운 의무가 하나 새로 생겼는데 그건 개성역에 내리면 우선 숙부네 소실집을 거쳐서 박적골까지 가야 되는 것이었다. 할머니도 그러길 바라셨고 그 여자에 대해선 입에 올리는 것조차 자존심 상해하는 엄마조차 거기를 거쳐야만 숙부를 뵐 수 있으니까 별 수 없지 않느냐는 식이었다. 심지어는 숙모까지도 투기와 의무를 엄연히 구별해서 자기 자식들도 가끔 그리로 보내 아버지에게 문안을 드리게 하는 모양이었다. 경우 바른 할머니를 자기 편으로 만든 숙부의 소실이니만치 시집 식구에게 잘하는 게 유난스러웠다. 내가 가도 버선발로 뛰어나와 동지섣달 꽃 본 듯이 호들갑스럽게 반겼고 뛰어난 음식 솜씨로 아첨했다. 그럴수록 나는 요사스러운 대라곤 손톱만큼도 없이 다만 진국스럽기만 한 숙모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여자에겐 쌀쌀하게 굴어야 한다고 마음을 도사려 먹곤 했다. 그러나 한편 그 여자가 싫으면서도 야릇한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 여자하고 같이 있을 때 숙부는 내가 아는 근엄하기만 한 숙부하고 전혀 달라 보였다. 얘기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 눈빛까지 달라 보였다. 그 여자 앞에서 숙부는 딴 사람처럼 흐느흐느해 보였고 숙부는 자신이 그 꼴이 된 걸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도대체 무슨 재주로 숙부를 저렇게 흐느흐느하게 길들였을까? 금실 좋은 부부의 모습을 모르고 자란 나에게 숙부와 그 여자와의 깨가 쏟아지는 장면은 불결하고도 문란한 상상력을 자극했고 그 집을 벗어난 후에도 무언가 크게 오염된 것처럼 깨적지근한 자기 혐오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3학년 때던가 4학년 때였다. 기차가 장시간 연착을 했다. 해방되고 나서 열차 사정이 엉망이 된 게 몇 년 후까지도 바로잡아지지 않은 채였다. 연발착은 다반사였고 겨울에도 난방은커녕 유리창은 다 깨지고 껍데기를 벗겨가 골조만 남은 의자에 앉아서 덜덜 떨면서 여행하기 일쑤였다. 그날의 연착은 좀 심한 편이어서 어둑어둑해서 내렸으니 혼자서 시골길 20리길을 가는 건 무리였다.
그럴 때는 개성 시내에 자고 갈 만한 집이 있다는 게 여간 든든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보다는 숙부가 의뢰의 나를 박적골까지 데려다 주려니 하면서 그 여자네로 갔다. 물론 저녁을 잘 대접받고 나서였는데 숙부는 나를 데려다 줄 생각도 안 했고 그 여자도 의뢰 내가 자고 가려니 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여자는 자기 딸이 혼자 자는 뒷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나를 안방에 재우려고 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에 대한 극상의 대우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나는 그 여자의 딸하고 같이 자는 것도 내키지 않았지만 그 여자하고 숙부하고 자는 방에서 같이 잠자는 데에는 거의 공포감을 느꼈다. 그건 어쩌면 강렬한 호기심일 수도 있었다. 나는 내 호기심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되레 그 방에서 같이 자는 걸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것처럼 꾸몄다. 내 자리를 맨 아랫목에 깔고 조금 떨어져서 숙부와 그 여자가 한자리에 들었다. 불을 끈 후에도 나는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깊은 잠을 위장했다. 그러나 내 촉각은 낱낱이 곤두서 있었다. 나는 생전 처음 남자와 여자가 저지르는 어떤 일을 보게 되리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그걸 알게 됨으로써 내가 더럽혀질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알고 싶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시시덕대며 얘기만 했다. 숙부는 주로 듣기만 하는 편이었다. 시골서 행색계나 하는 집이 망한 내력이 그날이 화제였다. 딴 걸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지루하게 듣다가 나도 서서히 그 이야기에 빨려들게 되었다. 그 집엔 인물이 빼어나고 성미가 차갑고 도도하기로 소문난 청상 과부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머슴하고 정을 통해 애를 낳고 결국은 그 일이 그 집안의 패가망신을 가져온 얘기였다. 아주 복잡한 줄거리를 그 여자는 소상하고도 흥미진진하게 얘기했다. 그 여자는 맨 나중에 그 얼음장 같은 여자가 어드럽게 그 두엄더미만도 못한 무지랭이하고 붙어먹었을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오랫동안 킬킬댔다. 그 여자는 그 대목을 어찌나 육감적으로 말했던지 나는 징그러워서 진저리가 쳐졌다. 그날 밤 그 여자와 숙부 사이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때로는 사춘기 소녀의 상상력이 무르익은 중년의 실생활보다 더 외설스러울 수도 있다. 나는 숙부와 그 여자가 먼저 잠든 후까지도 잠을 못 이루고 얼음장 같은 미인과 두엄더미만도 못한 무지렁이를 느닷없이 한 운명으로 떠다민 이상한 힘에 대해 전율했다. 어쩌면 그건 아직도 깜깜하기만 한 미지의 세계에서 최초로 감지한 불가사의한 정욕의 눈이 아니었을까. 나는 그날 밤 엿들은 이야기를 오랫동안 잊지 못했고 그 후 몇십 년 후 내 소설 중 가장 긴 장편 미망을 쓰는데 중요한 모티브로 삼았다. 그 시기는 내적으로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나에게 매우 힘겨운 시기였다. 가정 환경도 그렇고 시국도 그러했다. 자유니 민주주의니 하는 말은 도처에 범람했지만 벼랑간 그 눈부신 걸 바로 보기엔 우리가 눈을 뜬 지 불과 얼마 안 돼 있었다. 학교에 자치회라는 게 생겼다. 어떻게 해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툭 하면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학생회를 했다. 바깥 세상이 좌우익의 대립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암흑의 절대 지지, 누구누구 절대 반대라는 정치적 구호와 시위가 매일같이 교차되는데 발을 맞춰 우리는 어떤 선생님은 친일파니까 내쫓아야 한다든가 어떤 선생님은 사임하면 안 된다든가 하는 걸 학생회에서 결정하려 들었다. 우리는 그때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걸 학생에게 무한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다. 수업도 거부하고 강당에 전교생이 모여서
찬반 양쪽으로 갈라져 열띤 토론을 벌이는 날이 많았다. 해방 후 대부분의 학교 재단이 이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적 곤란을 겪고 있는 학교 사정은 조금도 고려 안 하고 철없이 혼란만 조성한 셈이지만 그 나름으로 우리에겐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다수결로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격렬한 토론을 벌이곤 했는데 그때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상급생 언니가 돋보였고 같은 학년 중에도 자기 의견으로 남의 생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애도 나타났다.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학생회를 했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새 교장 선생님을 거부하고 전 교장 선생님을 지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권한 밖의 인사 문제였으니 새 교장 선생님은 예정대로 취임을 했다. 우리는 취임식을 거행하는 강당에 가지 않고 교실에서 버티는 걸로 끝까지 반항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근래의 대학생 시위와 비슷한 짓을 하지 않았나 싶다. 새 교장 선생님은 노련하게 혼미한 학교 분위기를 일신시켰고 훌륭한 선생님을 여러 번 모셔와 일제시대와는 전혀 다른 황홀한 수업을 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 우리의 주장이 옳지 않았다는 걸 충분하게 입증했다. 학내의 혼란기는 이렇게 비교적 짧게 끝났다. 그동안 내가 학생회에서 발언 한 번 제대로 한 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수의 편에서 박수치고 손들고 한 것이 고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내 성장기의 매듭처럼 회상되는 것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기 시작한 시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실상 그때 우리가 날뛴 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닌 학교 재단 문제일 수도 미 군정이 밀가루나 드롭스처럼 흥청망청 쏟아부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앓은 배탈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 그 혼란을 좌익과 우익, 진보와 반동의 대립이라는 이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 들었고 내가 박수치고 역성 들어줘야 할 편은 좌익이라는 생각에 망설임이 없었다. 그건 말끝마다 절대 지지 아니면 결사 반대가 붙은 당시의 말버릇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너 나 없이 어느 한쪽 이념에 붙지 않으면 불안한 해방 후의 사회상 탓도 있었지만 그 중에도 하필 좌익이었다는 건 오빠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그렇다고 오빠가 나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킨 건 아니다. 오빠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은 걸로 소문이 나 있었고 용모가 준수하고 말수가 적고 우애가 깊었다. 게다가 장손이었으니까 자연히 집안 내에서 떠받들어졌다. 이런 오빠는 나에게 큰 빽이었을 뿐 아니라 무조건 추종하고 싶은 우상이었다. 여북해야 오빠의 첫사랑이 결핵을 앓았으므로 나도 결핵 환자와 사랑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했겠는가. 올케가 죽은 후 오빠는 더욱 말수가 적고 우울한 성격으로 변했다. 나는 그런 것까지 멋있어 보였고 숙부들을 위시해 속물들만 모여있는 것 같은 우리 집안 내에서 유일하게 정신적인 높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빠의 높은 생각을 나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과 어떤 것이든 이해하고 흉내내고 싶은 마음이 감지한 게 오빠의 사상의 빛깔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빠가 사들인 책이 맨 그런 책이었으므로 그중 쉬운 것만 빼다 읽어도 감화받기에 충분했다. 얄팍한 팜플렛 종류는 쉬울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선동시키는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걸로는 프랑스에서 공산주의 운동가가 된 어떤 부두 노동자 이야기가 있다. 그는 부두에서 하역에 종사하는 평범한 노동자였는데 하루는 밀가루를 육지에다 내리는 게 아니라
바다에 갖다 버리는 일을 하게 된다. 임금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라 해도 굶주림에 허덕이는 빈민들이 무수한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고민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밀값이 하락하는 걸 우려한 자본가들이 그런 방법으로 곡물의 양을 감소시켜 높은 곡물가를 유지하려는 계획임을 알게 된다. 자본주의란 바로 빈민들이야 굶건 말건 이윤 추구만이 최상 목표라는 걸 깨달은 그 부두 노동자는 그때부터 자본가에게 치를 떨며 유능한 공산혁명가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마치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계안처럼 찬란하게 느껴졌다.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가 있을 수가 있을까? 나는 내가 그걸 깨우친 데 기쁨을 느꼈고 그걸로 세상 만사를 재는 잣대를 삼으려고 들었다. 그러나 오빠가 그런 선동적인 팜플렛만 읽는 건 아닐 터였다. 오빠는 식구들이 상처한 아픔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이에 점점 더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갔다. 낯선 사람들을 한 방씩 불러들여 수근수근 모임을 갖는가 하면 어디론지 우르르 몰려가기도 했다. 어떤 때는 이승만 박사나 당시의 수도청장, 치안국장 등을 격렬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표요를 여럿이 모여 앉아 써다가 밤에 몰래 전봇대나 나무직 담벼락에 붙이는 짓을 하기도 했다. 아침에 학교 가다가 그런 불온 삐라 중 오빠의 필적을 발견하고는 역시 오빠의 사상은 내 생각과 틀림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기쁜 건 아니었다. 나는 오빠 정도면 당연히 거물급이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겨우 그런 욕지거리나 써가지고 밤에 몰래 풀칠을 하고 다녔을 오빠를 상상하는 건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안 있어 오빠는 꽤 거물급이 체포된 데 이어 피해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엄마가 울고불고 작은 숙부한테 구원을 청했고 작은 숙부가 어디다 어떻게 청을 넣었는지 집에 들어와 자도 된다는 연락이 왔다. 그때부터 엄마와 오빠와의 끈질긴 갈등이 시작되었다. 엄마는 원래 자식들이 좋아하는 거나 옳다고 여기는 건 무조건 따라하는 분이었다. 내가 집에서 무심히 학교 얘기를 하다가 어떤 선생님이나 친구를 좋게 말하면 엄마도 덩달아서 좋아해서 이름까지 기억해 주었고 반대로 누구를 욕하거나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면 그러는 게 아니라고 타이르기는커녕 나보다 더 열렬하게 미워했다. 그런 엄마이고 보니 오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무조건 동의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엄마는 빨갱이 짓에 한해서는 집안 망치고 제몸 망친다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가 이해하는 빨갱이 짓의 초보는 이승만 박사를 반대하는 것이었던 듯하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동조할 아량이 있다는 것을 늘 강조했다. 나도 이승만 박사는 싫다. 그렇지만 일생을 독립운동만 한 어른이니 한번 대통령 해먹게 눈 감아줘야지. 어떡하니? 빨갱이들은 어쩌면 그렇게 의리가 없냐? 하긴 애미애비도 몰라보고 어머니 동무, 아버지 동무 한다니까. 이런 식의 설득과 한탄에 오빠는 다만 쓸쓸하게 웃을 뿐 쓰다 달다 말이 없었다. 오죽했으면 엄마 입에서 애미를 동무라고 불러도 좋으니 말이나 좀 시원히 했으면 좋겠다는 한탄이 다 나왔을까. 그때도 빨갱이 짓 하다 붙들려 들어가면 모진 고문을 당하고 병신되기도 십상이라는 게 거의 상식처럼 돼 있었다. 엄마는 자나 깨나 손찌검 한 번 안 하고 기른 아들이 감옥소에 들어가고 모진 고문으로 반죽음을 당하는 악몽에 시달렸다. 수상한 친구들이 드나들며 수근거리는 게 질색이었고 모든 잘못을 그 친구들 탓으로 돌리면서 그들하고 오빠를 떼어놓기만 하면
오빠가 정신을 차리려니 믿는 것 같았다. 한 번은 형사가 신문로 집에 그런 친구 중의 한 사람을 찾아온 사건을 기화로 엄마는 갑자기 그 집을 팔기로 결심을 했다. 오빠가 생활을 돌보지 않아 숙부의 도움으로 살림을 꾸릴 때라 집을 줄여 도남동으로 이사를 했다. 마침 도남동 전찻길가에 살림집이 딸린 큰 가게터가 하나 나왔는데 숙부가 그걸 사고 싶어 하던 중이었다. 이것저것 브로커 노릇을 하던 숙부가 세상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과 발을 맞추어 안전한 장사를 해보려는 것 같았다. 엄마는 집을 줄이고 남은 돈을 자청해서 거기다 보태고 조금이라도 떳떳하게 생활비를 받으려고 했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오빠가 국학대학 야간부에 입학을 했다. 숙부도 엄마도 오빠를 대학 공부 못 시킨 걸 안타까워하던 터라 주간의 좀 더 나은 대학에 가기를 권했다. 어느 정도 믿어도 될 얘긴지 모르지만 숙부는 전통 깊은 사립대학에 돈을 쓰고 자리를 다 마련해 놓은 것처럼 서둘렀다. 한창 대학 가는 일이 유행처럼 번질 때였고 우리 학교에서도 졸업이 아직 멀었는데 대학으로 가는 아이도 심심찮게 생겨났으니 그 정도는 가능한 얘기였을 것이다. 이렇듯 숙부와 엄마가 오빠의 대학 진학을 대환영했던 것은 학벌보다는 좌익운동으로부터 발을 뺄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빠의 속셈은 어른들이 그런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해방과 함께 당연히 고조된 우리 것을 알아야겠다는 분위기에 힘입어 교양 정도를 목적으로 그 학교를 선택한 것이지 좌익운동에서 발을 뺄 생각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하긴 대학의 좌익 조직이 더 막강할 때였으니까 엄마가 오빠의 대학 진학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것은 뭘 너무 몰랐기 때문이었다. 결국 우리는 도남동 집에서도 안정을 못하고 6.25가 날 때까지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녀야 했다. 신문로 집에서처럼 우리 집이 불온한 모의 아지트가 됐다고 판단되는 즉시 엄마는 치를 떨며 발작적으로 이사를 결심했고 어떤 때는 집에 있는 세간살이를 그냥 놔둔 채 야반 도주를 해서 숙부네와 합쳐서 산 적도 있다. 아마 오빠가 그들이 좋아하는 투쟁 경력이라는 걸 정직하게 쓴다면 엄마와의 투쟁 경력이 가장 찬란할 것이다. 그런 tum바구니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오빠가 하는 일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마음과 엄마를 딱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같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학제가 바뀌어 4년제 여자 고등학교가 6년제 여자 중학교가 되었다. 중학교를 6년씩이나 다닌다는 게 지루했던지 재학 중에 시집을 가는 애도 생기고 앞서 말했듯이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애도 생겼다. 과도기여서 그랬는지 입학할 때의 약속이 4년제였기 때문인지 수단껏 대학으로 가면 그런대로 학력을 인정해 주었다. 학년 말도 해방되던 달을 기준 삼고 구미 선진국의 본을 따 8월달로 변경이 된 지 오래였다. 우리 학교에도 민청 조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3학년 때였다. 내가 어떻게 돼서 그 조직의 눈에 들고 포섭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별로 친하지 않은 아이로부터 독서회에 나와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고 나는 즉각 그 뜻을 알아차렸고 약간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응낙했다. 모임이 있는 아지트를 찾아가는 방법 등이 뭔가 비밀을 갖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켜 주었지만 거기서 돌아가며 읽는 책이나 토론하는 주제는 나를 최초로 사로잡은 팜플렛 지식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나는 실망이 컸지만 나도 드디어 오빠의 동지가 됐다는 만족감은 뿌듯했다. 메이데이가 돌아왔다. 메이데이 행사를 좌익에선 남산에서, 우익에선 서울운동장에서 따로따로 편갈라 하는데 우리는 학교를 결석하고
남산에서 하는 메이데이 행사에 꼭 참석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학교를 결석하고까지 남산에 갈 것인가는 선뜻 결심이 서지 않았다. 엄마 때문에도 그랬지만 나는 좌익이고 우익이고를 막론하고 집회나 시위, 구호 외치는 것 따위가 싫었다. 그러나 독서회가 있을 때마다 가장 가혹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이런 개인주의적 경향에 대해서였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극복해야 할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드디어 학교를 빼먹고 남산으로 갔다. 노동자와 학생의 인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한 굉장한 집회였다. 온종일 선창자를 따라 격렬한 구호를 외쳤고 인민가요를 한도 없이 따라 불렀다. 저녁에 파김치가 돼서 귀가한 나는 엄마의 추궁을 당해낼 수가 없어서 그 사실을 털어놓았다. 엄마의 낙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계집애가 유치장 들어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기나 하느냐고 어디서 얻어들은 소리인지 온갖 끔찍한 소리를 다해서 나에게 잔뜩 겁을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가는 걸 한사코 말렸다. 학교에다 전화를 걸어줄 테니 어제부터 아팠던 걸로 하고 며칠 결석을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비겁한 일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엄마의 애원을 뿌리치지 못했다. 결석을 하고 뒤로 알아본 결과 메이데이 날 결석을 할 아이는 일제히 교무실로 불려가 남산에 갔나 안 갔나 조사를 받고 갔다 온 것이 알려지면 굉장한 꾸지람을 듣고 학부형까지 불려가 용서를 빌어야 했던 모양이다. 딴 학교에서는 경찰에 넘기기도 했는데 다행히 우리 학교에서는 학내 문제로 온건하게 처리한 것이 그 정도였다. 아무도 내가 간 것을 고해 바치지 않아 사나흘 후에 학교에 가니 아무런 문책도 없이 넘어갔다. 그러나 나는 그 일이 두고두고 부끄러웠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얼마나 비겁하게 보였을까. 생각만 해도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메이데이 건에 대해서 선생님으로부터 아무런 의심도 안 받았을 뿐 아니라 반 친구들도 내가 그런 데 갔으려니 여기는 애가 없었다. 그건 내가 평소 너무도 고지식한 모범생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나는 나의 철저한 이중성에도 정남이가 떨어졌다. 그 후 민청 조직이 와해된 건지 나만 따돌렸는지 다시는 접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정 환경이 안정되지 않아서인지 학교 생활도 거의 건성으로 했다. 그 나이에 한창 관심 있어 하고 고민이나 기쁨의 원인이 되는 교우관계에도 시들해서 그 시절 누구하고 어떻게 지냈었는지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책 읽기가 유일한 위안이었고 이념 서적에서 차츰 해방후에 나온 우리 문학으로 취향을 옮겨갔지만 내가 사보는 게 아니고 오빠의 서가에서 뽑아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빠의 영향력을 못 벗어난 것이었다. 오빠는 문예지도 좌익계 문학단체인 문학가 동맹에서 나오는 문학만 보았고 사들이는 딴 책도 선호하는 기준이 이념 편향적이었다. 그 무렵 얻어본 신간 중 김동석이란 평론가의 수필집이었던지 평론집이었던지 분명치 않은 산문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문장이 어찌나 명쾌한지 머리에 쏙쏙 들어왔다. 일본말 소설에 먼저 맛들인 감각으로 아직도 우리말로 된 책 읽기가 답답할 때였다. 그 중에도 춘향전 해설을 둘러싸고 누구하고 논쟁을 벌인 대목은 매우 흥미가 있었고 공감이 되었다. 춘향전이 널리 사랑받는 생명력은 춘향의 절개에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하기 전 변학도의 산치자리에서 쓴 시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 가요는 만성고라 야말로 춘향전이 참 생명이라는 논조가 그럴듯했다. 그러나 역시 오빠의 책이니 많지 계급 투쟁적 관점에서 쓰여진 평론집이었던 듯하다. 김동석이란 이름은 6.25 동란 이후
지워진 채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근래의 해빙기를 맞아 지워진 이름들과 그들이 남긴 작품이 거의 복원되는 걸 보고 그의 글도 있나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아직 못 만난 걸 보면 그때 내가 생각한 것만큼 대단한 평론가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6.25 전까지 도남동에서만 3번 이사를 다녔는데 아마 삼선교 근처에 살 때가 오빠가 가장 깊숙이 좌익운동에 투신했을 때가 아닌가 싶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시대적으로도 남로당이 가장 활발하게 지하운동을 조종할 때였고 오빠의 태도도 그때는 도무지 우리 식구 같지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완전히 딴 데 사로잡혀 있었다. 밤에 누가 오면 도망갈 길까지 마련해 놓고 있었다. 그 집엔 부엌에 뒷문이 있었는데 뒷문 밖은 옆집과의 사이땀이 있는 좁은 골목이었다. 겨우 사람 하나 비비고 나갈 만한 골목은 그 끝이 길로 면한 높은 벽돌담이었고 반대로 가면 딴 집 뒷곁을 여러 번 통과해 정당한 길로 가면 한참 걸릴 우리 집과는 반대쪽 동네에 다다르게 돼 있었다. 오빠가 도망을 간다면 그 길을 택할 게 뻔해 가끔 엄마는 여러 집의 뒷곁이 연결된 그 어두운 미로에 혹시 장애물은 없나 살펴보곤 했다. 그리고 이 집에 이 길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노 하면서 대견해 했다. 오빠를 위해선 어쩌면 상당히 유리한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돼서 벼랑간 뜬 것은 다행이랄까 오빠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집은 방이 우리 식구 수요보다 많아 4이나 되었다. 돈도 아쉽고 해서 문간방을 세를 주면서 엄마는 오빠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 그러나 고르고 골라 세를 준 사람이 지내고 보니 오빠를 닮은 사람이었다. 별로 살기가 어려워 보이지도 않으면서 바깥 남자는 직업이 없었고 시일이 지나자 그 방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모여 모의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즉각 엄마는 그 집도 빨갱이 집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 무렵 오빠가 우리 집을 아지트로 제공하는 일은 없어졌는데 교대로 문간방이 아지트가 되었으니 엄마는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다. 오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지만 엄마는 집터 탓까지 하면서 한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동병상련 같은 마음도 있어서 내보낼 생각은 안 한 것 같다. 엄마는 그 집 걱정까지 떠맡아서 불안해했다. 그러나 얼마 안 있다 경찰이 우리 집을 에워싸고 그 남자를 잡아갔다. 그때 놀란 엄마는 마치 시골서 연병이 돌 때 그 병으로 온 식구가 몰사한 집을 마을 사람들이 태워 없애듯이 발작적으로 우리 집을 버리고 숙부내로 들어갔다. 집이 팔릴 때까지 그 집엔 그 남자의 식구들이 남아있기로 했다. 그 남자에겐 아내와 남매가 딸려 있었다.